저희는 결혼할 때 이제 제가 결혼했습니다. 네, 결혼했는데요. 결혼할 때 규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해야 될 일과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고유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뛰어넘어서 각자가 잘 하는 걸 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정했냐면 저는 이제 빨래를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이불 개고 집안 청소를 하고 이런 거를 주로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살림을 제가 다 했네요. 네.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PT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내는 저 아내가 이제 해야 될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사역도 했어야죠. 사역하면서 보통 제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하루에 한 10가정에서 15가정을 신방을 했어야 됐고요. 제가 또 청년 사역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또 저녁에 제자훈련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되게 빡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피곤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예, 전혀 피곤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초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한 가지 원칙이 뭐였었냐면 천기저귀를 사용했습니다. 3명 다. 그래서 천기저귀를 사용하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손빨래를 해야 됩니다. 그 누가 빨았죠? 네, 제가 했죠. 빨래 담당이니까. 그래서 그 늦은 시간에 앉아서 뭐 아이의 그 기저귀를 빠는데 전혀 피곤치 않았어요. 왜요? 제 아들 거였기 때문에. 가끔가다 이제 덩어리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보통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뭐 20개, 30개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전혀 피곤치 않고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색깔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런데, 천기저귀는 빨기도 해야 되지만 중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렇죠. 삶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계속 삶는데 중간에 사건이 터졌어요. 무슨 일이게요? 여러분의 기대대로 태워 먹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생긴 거예요. 하나는 뭐였냐면 혼났다. 누구한테 혼나요? 아내한테 혼난 거죠. 아니라 다를까요? 제 아내가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의 감정은 뭐냐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쁠까요? 안 빨아도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냐면, 요즘, 그게 이제 26년 전 이야기인데, 요즘에 기저귀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뭐 유기농, 뭐 종이 기저귀도 나온대.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용돈을 깎아가면서 이제 딜을 한 거죠. 그냥 사자 그러면 안 사니까 제가 써야 되는 한 달의 용돈을 전략해서 아이의 기저귀를 내 용돈으로 감당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신나서 그러자고 그런 거예요. 처음 한 일주일은 되게 좋았어요, 기분이. 왜요? 저녁에 들어가면 그 시간에 줄어들잖아요. 삶지 않아도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천기저귀를 2배를 이상을 다시 보내오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이제 그 생활이 시작된 거죠. 첫째는 어느 정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둘째가 나으니까 이제 조금 힘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낮과 밤이 반기고 저희가 이제 뭐 새벽 차량 운행이나 새벽 기도를 해야 될 때면 너무 이제 피곤해 찌드니까 그때부터는 약간 어떻게 됐냐면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능력은 간대였고 이제는 아빠의 사랑과 남편의 사랑의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다시 초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어떻게 했냐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향적이고 말주변도 없고 조용조용하니까 제 아내만큼은 성격이 활달하고 사람들과 친분을 잘 맺고 그다음에 약간 뭐든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적인 아내를 주님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건 별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셨는데 아내만큼은 너무 과하게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아내를 주셔서 제가 한마디 하면 저희 아내 10마디 하고 뭐 부정적인 얘기한 거 아니라 워낙 이렇게 사교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교회 부임하면 이제 큰 교회 부임하면 사람들이 제가 양복을 입고 이 앞에 있지 않으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일주일이 지나면 다 알아요. 새로운 부목사 아내래매 사모래매 그 정도로 이렇게 친교적인 부분이 강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제 부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이 교회에서는 사모는 조용히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면 또 잘 따라와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변함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사역의 고단함과 그다음에 이제 아내와의 그 성격에 대한 갈등,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는 능력이 사라지고 이제 무능력만 남은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했는데 이렇게 설교하면서 또 청년 사역했으니까 청년들한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작 제가 속한 제 가정에서는 내가 목사가 맞아? 어떨 때 내가 남편이 이래야 돼? 남편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아버지로서 난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제 밑바닥을 보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고민하는 어느 순간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한 순간이 왔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리버런스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흔히 열정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연애 시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연애 시절에 상대방을 향한 그 뜨겁고 불같은 열정적인 사랑 기억나시죠? 표정이 네. 근데 그 열정적인 사랑이 사람마다 길어야 2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6개월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 1년, 2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 가운데 내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배우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분 계세요? 그분은 부정맥입니다. 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셔야 돼요. 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전에는 감정이 더 강한 사랑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없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이 함께 가야 되는 사랑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름을수록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막 품 안에 안았을 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렇게 다 이뻤잖아요. 제가 막 똥기저귀 빨면서도 예뻐했던 것처럼.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이 변화의 원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녀 양육하기도 하잖아요. 그 기간이 2년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서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는 아이를 셋을 키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애 셋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FM이라서 뭔가 좀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빠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뭔가를 좀 주잖아요. 그럼 얘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가 이제 마라탕을 좋아하는데 보통 10,000원 전후로 하면 마라탕 먹잖아요. 근데 얘는 기본이 30,000원을 깔아야 돼요. 네. 그렇다고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희 아이의 기준치가 큰애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애는 약간 무슨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그거에 대해서 아빠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 필요 없대요. 뭐냐면 물건을 달래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기름의 종류와 그 기름 탱크의 양이 다른 것처럼 아이들도 기름의 종류와 탱크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뭔가 사랑을 줄 때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냐면 내가 편한 대로 주는 사랑들이 많습니다. 내가 익숙한 사랑.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 때 이 사람도 가족도 배우자도 자녀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특별히 이제 그 자녀 양육할 때 언제 제일 힘드세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힘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사춘기 자녀 있는 분들 좀 계시죠? 예. 그분들 그 자녀들하고 소통할 때 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죠. 애들도 여러분이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만 애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애들도 여러분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 셋을 다 사춘기를 겪어오면서 특별히 막내하고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쯤에 제가 마침 그 책을 썼습니다. 책을 써갖고 여기 이제 나를 아세요라는 공주한 건데요. 그 첫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제가 쓴 거였는데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는 법.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정말 내 마음을 아세요라고 하는 그것들을 제 세 아이하고 그동안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강의했던 부분들을 종합해서 좀 써놓은 책이거든요. 실은 이 책이 아르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는데 이 교회 이제 강의 초대를 받고 한참 뒤에 알았어요. 이한빈 집사님이 여기 성덕교회, 이 성덕교회를 다니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짰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말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이따가 끝나고 이 책을 이한빈 집사님한테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대신 10권밖에 없으니까 11번째부터는 사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참조하시라고 제가 잠깐 소개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그리고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제 아내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아까 제가 아이 셋을 키우면서 뭐 빨래도 하고 뭐 집안일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아내들은 그런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막 되게 섭섭하고 그다음에 너무 좀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돼? 막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처갓집을 갔는데 처갓집이 이제 전북 김제인데 저희 장인어른이 목수셨습니다. 근데 목수셨는데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손재주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그래서 집을 지으시면 이제 토목공사하는 거 포크레인이 와서 땅 파는 거 외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장인어른 혼자 집을 다 지실 정도로 전기며 배관이며 모든 걸 다 혼자 하시고 성실하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첫 번째 명절 때 갔을 때 그때는 잘 몰랐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제가 전을 부치고 있다가 저희 장인어른이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앉아 계시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조카들이 막 뛰어다니면 이제 먼지 나고 막 다 엎어지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애들이니까. 그러면 5분 대기 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애들이 간 자리는 즉시 다 치우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다 해놓으면 거기에 뒷정리를 장인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일을 들었다 놨다 하시는 거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저희 아내는 어릴 때부터 뭘 봤을까요? 그렇죠. 아빠의 그 모습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잽이 안 되는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평소에 자라면서 봤던 남편의 모습은 저희 장인어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장모님은 음식에는 거의 대부분이 장인어른께서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남편은 의뢰 저렇게 해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야 라고 보고 배웠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귀에 들어온 단어가 있었어요. 뭔가 하고 나면 반복적으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이었던 거죠. 저는 제가 열심히 집안일을 하면서 좋은 게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집안일을 같이 하는 거죠. 근데 집안일을 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나에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 제가 더 힘이 났을 텐데 그동안 섭섭했던 게 그 오해가 풀리기 시작한 거죠. 저는 아내가 저한테 I love you라는 그런 말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동안 아내는 저한테 오아인이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를 저는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열심히 봉사하고 집안일을 했을 때 아내가 수고했어, 고생했어, 정말 수고했어 라는 말이 앞에 정말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그날은 더 신나는 거죠. 그 말을 갖다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이처럼 사람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표현법과 사랑의 언어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많이 부부생활이나 부모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아니 부모님께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상대방이 그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오해가 섭섭함을 낳기도 하고 갈등을 낳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게리 체프만이라는 이 상담사 분이
40년 넘게 결혼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을 하면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 그리고 행복으로 이뤄가는 그 사람들의 케이스를 보니까 크게 5가지의 패턴들을 가지고 서로 주고받았을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루더라라고 이 이론을 만든 분이 바로 게리 체프먼인데, 이 이론의 근거에서 말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단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 미국적 문화 배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이거는 이래? 라고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킨십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마지막에 스킨십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간상 진단해 보진 않지만 제가 진단지를 나눠드렸거든요. 그걸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국은 보통 3%에서 5%가 나옵니다. 근데 미국은 25%까지 나옵니다. 문화적 차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거기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거 이겁니다. 우리 한번 쫓아해볼까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요 5가지의 언어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언어를 이제 진단을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제1 언어, 그러니까 제일 점수가 높은 게 하나가 나오는 경우 있고 2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3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언어를 제1 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언어를 찾는 게 중요하냐면 다른 4가지 언어보다 정서적으로 더 깊이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상대방이 주된 언어를 구사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용해도 상대방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 막내 같은 경우 뭘 자꾸 줘야 되거든요. 막내는 선물입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 어이구 아빠가 너 사랑해, 너 정말 예뻐. 그러면 처음에는 기분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말 좀 그만하고 뭔가 좀 내놔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처럼 먼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1 언어를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4가지 언어를 사용했을 때 좀 더 효과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언어를 찾고 배우자나 가족의 1 언어를 먼저 진단하신 다음에 그 언어를 자꾸 사용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요, 인격과 능력을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근데 나눠드린 강의 안에 이제 거기 빈 공간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미처 강의를 듣느라고 쓰지 못한 분은 괜찮습니다. 제가 PPT를 드리고 갈 테니까 나중에 이제 요구하셔서 채우시면 됩니다.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요,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드러운 말이 뭐냐면요, 대부분의 경우 가족들에게는 너무 편하고 내 배우자고 배우자는 나의 몸이고 자녀들은 내 분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험한 말이 나갈 경우가 많고 과격한 말이 나갈 경우가 많고 쉬운 말이 나갈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 주는 것이 포인트인 것이죠. 근데 어떻게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느냐? 첫 번째, 인격에 대해서 부드러운 말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존재 그 자체에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인정할 때 특별히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정합니다. 자격을 갖추든지 조건이 있든지 능력이 있든지. 한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3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돈이 많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정체성을 갖기 쉽습니다. 그래서 갑질이라는 단어 아시죠? 갑질이라는 단어는 한국에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2번째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예쁘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에 대한 부분들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갖기도 하고요. 3번째가 스펙 중심주의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능력이 있고 자격을 갖췄고 어디 학교를 나왔고 무엇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리스도인 가정에 있어서의 평가는 그런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 평가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복음의 원리로 우리의 가정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럽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니 우리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어떤 기준에 도달했을 때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존재 그 자체를 친정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상관없이
내 배우자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의 눈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격과 조건과 능력에 따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또 생뚱맞게 능력이야?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100점을 맞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죠. 그런데 인정하는 말에서 복음 안에서의 인정하는 말을, 특별히 능력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가 조금이라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였던 모든 부분에 대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어떤 경우에는 아이를 잘 키우다가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답답할까요? 부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아니면 그 아이가 남들보다 뒤처진다고 생각할 때 우리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책망하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에 따라 그 잠재력을 칭찬하고 인정해 준다는 건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할 때 쟤 누구 닮아서 저래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여러분, 누구 닮으면서 저런 게 아니라 여러분 닮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에 우리가 잘한 걸 다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커서 지금의 내 모습을 가지고 자녀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자녀들이 커서 성장했을 때 우리보다 더 탁월하게 믿음과 또 세상에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부모님들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요? 현재의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지금 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와도 하나님 안에서 엄마가 기도하니까 넌 분명히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잠재력에 대한 능력을 인정해 줄 때 아이는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인정하는 말이 제1 언어인 아이한테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1 언어가 인정하리 말인 배우자에게는 지금에 있는 모습보다 더 나은 그 모습으로 몰아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할 때 그의 삶이 점점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말이라는 도구를 활용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온유함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잠언의 말씀에도 보면 뭐예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그 한마디, 내가 하는 그런 외침들이 우리의 가족의 영혼에 살고 죽고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정할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반응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것을 시도하려고 했을 때 아이고 네가 아이고 지금이나 잘해 라고 기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새로운 시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죠. 이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려울 때 상대방이 이 말을 들으면 기운을 차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무엇인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평소에 그 사람만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건 뭐예요? 진심을 담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가족에게 칭찬이 인색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니까, 내 배우자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이웃보다 내 자식이 더 잘 돼야 되고 내 배우자가 더 탁월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진심의 마음보다는 그냥 좀 아끼고 때로는 어떻게 두리뭉실한 경우들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남편분들도 많이 봐 계시는데 아내분이 이렇게 좀 뭔가 좀 변화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콕 집어갖고 뭐가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예뻐 이러고 끝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할 때 그것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가지 정도는 우리 가족들의 변화와 성장을 잘 살펴보면서 그걸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주고받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혼낼 것도 있죠. 어떤 걸 바로잡을 것도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돼요? 직설적으로 얘기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돌려서 그 부분들이 더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숙제를 좀 내드릴 거예요. 원래는 워크숍 때는 이렇게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종이에 이게 써 있죠. 집에 가셔서 가족이 좋아하는 것을 한 10개를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장점을 갖다가 10개를 적는데 구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우리 아이는 착하고 순하고 온유하고 뭐 이런 건 안 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걸로 10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는 자녀들의 장점 100가지를 써오는 걸 숙제를 내드리거든요. 도전해 보시겠어요? 벌써 이제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데 10개만 한번 써보시고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관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잘 하시면 좋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점이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고민하세요. 장점을 남들과 비교해서 잘하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 세상에 잘하는 사람은 몇 사람일까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잘하는 장점의 다른 말이 뭐냐면 특기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특기의 사전적 의미가 말고요. 제가 내린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기가 뭘까요? 특기는 특별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게 특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특별히 뭐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그 아이의 장점이에요. 그걸 잘 관찰해서 그게 몇 가지인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어떻게 해요? 수시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예. 너 살쪄 그만 먹어.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정말 복스럽게 먹는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물론 이제 밥을 적당히 줘야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찝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록하시고 틈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정하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뭐냐면요. 전적으로 관심을 집중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함께 있는 것과 함께하는 것을 잘 구별하지 않아요. 함께 있는 것은 그냥 같은 공간에 따로따로 노는 것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5가지 사랑의 연애에서는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나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관심을 줄 뿐 아니라 집중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가 그 사람만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모든 관심을 상대방에게 집중하면서 가족에게 집중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류가 중요합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다는 것이죠. 주고받지 않고 마치 그런 경우 있죠. 하숙집처럼 밥도 따로 먹고. 요즘에 그런 경우 많잖아요. 같은 식탁에 앉았는데 앉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게 딱 놓죠. 스마트폰.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서 먹습니다. 같은 반찬과 같은 밥을 먹지만 전혀 얘기가 없죠. 그건 뭐예요? 함께 한다기보다는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게 그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하나로 이루어서 함께 그 활동을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라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감이 있는 진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는 말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그러나 공감이 있는 진정한 대화는 어떻게 해요? 주고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공감입니다. 많은 경우 가족들끼리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오전에는 부모님들 교육을 하고요. 오후에는 아이들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호기심이 발동해서 여러분 부모님 세대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루에 1시간 이상 대화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랬더니 80%가 아이들과 대화를 한대요. 밥을 먹고 오후에 아이들에게 갔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대화하는 분 계세요? 그랬더니 20%가 손을 들었어요. 여기하고 여기가 다른 집이 아니에요. 같은 집이에요. 근데 왜 부모님들은 80이라고 그러고 아이들은 20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부모님 아빠 엄마가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세요? 그랬더니 많이 하신대요. 근데 그럼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얘기한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맞는 얘기를 한대요. 근데 왜 여러분 안 들어요? 그랬더니 맞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한대요. 맞는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걸 일명 인문학적으로 뭐라고 그럴까요? 잔소리라고 그럽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에요. 대화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듯이 뭐 이렇게 숙제 내듯이, 그러니까 많은 경우 부모님들이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숙제했냐? 성적은? 이게 대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취조하는 거죠. 청문회 하는 거예요. 청문회. 근데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가족끼리 대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공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통의 관심사와 그것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도 주제와 그리고 그 마음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함께하는 시간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서로에게 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은 시간을 할 수 있잖아요. 품에 안고. 그렇지만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사춘기가 지나고 성년이 되어지면 그 시간들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의 양보다 시간의 질이 되게 중요합니다. 10분이라도 그 사람과 그 자녀와 아니면 배우자가 서로가 서로 뭐 맞벌이 때문에 바쁘면 그 하루에 만나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떤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냐에 따라서 그것이 함께하는 시간의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에 당신만 있는 것처럼 그에게 집중하는 것, 그것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은 함께하는 걸까요? 함께 있는 걸까요?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보실 때는 저게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네, 학생들은 저걸 함께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함께 해요? 물어봤더니 지금 두 사람이 같은 게임을 자기 핸드폰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학생들은 안 올 줄 알고 제가 저 사진을 갖고 왔는데 학생들한테는 다른 사진을 보여줍니다. 네, 근데 어른들은 되게 이제 저 함께 있는 걸로 이제 받아들이시죠. 우리는 처음에 배우자가 연애할 때 신혼 초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온 우주에 내 배우자만 있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느라고 모든 시간과 정성을 마치 이 세상에 그 아이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소홀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어요. 시간은 도돌이표가 없기 때문에 시간 흐른 다음에 그때 그랬으면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내가 그때 그걸 해줬으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는 되돌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면 벌써 표정들이 나는 그때 못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쏟고 집중하고 마치 온 우주에 부모님만 계신 것처럼 배우자만 있는 것처럼 자녀만 있는 것처럼 그에게 관심을 쏟는 게 시간의 양이 아니라 시간의 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들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찾을 수 있고 언제나 배우자가 나를 찾고 내가 배우자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계, 그걸 계속 지속해서 이어져 나가라는 거죠. 한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런 경우도 많죠. 예를 들어서 원래 제가 워크숍 할 때는 마지막에 스킨십 할 때처럼 이렇게 좀 포옹해 주세요 부부니까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은 막 짜증을 냅니다. 목사님 가족끼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계세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지금 함께 있는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으로 잘 변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눈을 마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눈을 한번 마주 보시겠어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네. 잠깐만요. 눈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요. 네. 눈을 지그시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몸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마주치면서 지금 되도록이면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느낌에 지금 저 인간이 나보고 이야기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제가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집중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가족에게 눈 마주치는 거 어색하다면 조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을 마주치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는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경청하셔야 돼요. 근데 경청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아이가 좀 크다 보면 엄마들이 경청하는 게 참 어려우세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어떻게 해요? 1교시부터 6교시까지 그 학교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대부분의 엄마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래, 엄마 듣고 있어. 그러면 설거지하고, 엄마 듣고 있어. 그러면서 핸드폰하고, 엄마 듣고 있어. 어머, 쟤는 왜 저러니? 드라마 보면서 얘기하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하시는 경우들 많이 있죠. 근데 그건 경청이 아닙니다. 그때는 온전히 집중해서 그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때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느냐면 아이의 그리고 배우자의 생각을 먼저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아이들이 얘기할 때 학교에서 이야기, 그 다음에 그때 그 연령대에 하는 이야기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걸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네. 그러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엄마랑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듣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거는 불신자들의 생각이야,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야 라고 판단 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감정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또 배우자의 감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에게는 잘 내색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기분이 나빠도 어떻게 해요? 잘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배우자의, 자녀의, 부모님의 감정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라고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감정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지금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할 때 그러죠. 지금 이게 울 일이야?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막 이러죠. 근데 그 아이한테 그게 울 일이에요. 네가 슬프구나 라고 공감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내가 되게 슬픈 감정에 있어서 힘든 감정이 있으면 원래 인생은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위로하는데 그 위로가 아니죠. 두 번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픈 감정이나 어떤 아픈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경청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행동에 대해서 잘 듣는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단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정이나 몸짓으로 의사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정들을 몸짓, 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잘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라 연결된 대화가 중요합니다. 연결된 대화에서 이 두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유의하면 되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나 특별히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하고 대화할 때 이 딴 생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왜 딴 생각할까요? 답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하면 야, 너 그거 틀렸어 라고 한다든지 배우자가 무슨 얘기하면 뭐예요? 자꾸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그 대화가 다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고 자꾸 답을 주려고 하는 그 생각을 멈추고 끝까지 대화에 참여하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로막기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거나 아니면 배우자고 얘기할 때 자꾸 허리를 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가 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 계세요. 잠깐만, 내가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멈추는 경우 있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안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먹을까 봐 하는 얘기는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대화 패턴을 이루기 시작할 때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흔히 얘기하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해서 가족에게 자기의 마음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조언도 구하고 또 칭찬과 인정을, 격려를 통해서 회복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수용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이야기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내지 않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줄 거야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배우자에게 아무 어떤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쓸데없는 얘기도 존중해 주면서 당신 생각이 그렇네. 그래. 내 생각은 이런데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연결된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자유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족과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한 달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계획을 세워본다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이루길 원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한 달 동안 뭐 가족과 함께하기 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잠자기 전에 다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갑니다.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10분 동안 같이 밖에 산책하기라든지 뭐 밥을 다 같이 먹고 함께 설거지하기 뭐 이렇게 누구나 아이들도 아니면 뭐 부부가 둘만 산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세 가지가 너무 많다면 한 가지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한 달이 길면 일주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것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였었죠? 인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가 뭐였었죠?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상징물로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는 것이 선물의 의미입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선물의 액수와 크기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선물은 상징이에요.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교구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의 자녀가 마침 청년이었는데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자기 방으로 이렇게 안내하길래 이제 자기 방을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제 눈에 띈 것이 뭐였었냐면 곰 인형, 커다란 저보다 좀 작은 곰 인형 8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곰 장수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첫 번째 곰 인형은 몇 월 며칠 날 누구에게 어디서 받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받아서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8개가 다 다른 거예요. 제3자의 눈에는 곰인형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의 곰인형은 곰인형이 아니라 그 곰인형을 선물해 준 사람을 기억하고 그 정성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물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비싼 거 아니면 뭐 큰 거 뭐 그런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그 선물을 가족들에게 한다면 가족들이 그것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제 뭐 부부간에는 이제 생일 선물 잘 안 챙기는 경우들 많잖아요. 자녀들의 생일 선물을 챙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올해 부부간에 한번 생일 선물을 한번 챙겨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 남편분들 계시는데 아내들이 그렇게 큰 선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내분들은 그렇게 큰 거 원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 거 1캐럿짜리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뭐 작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면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누굴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물의 영향력이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바로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전달할 때 말로 표현하기 쑥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때 좋은 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워크숍을 계속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러니까 일 언어가 제일 적게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이에요. 그리고 스킨십이 제일 적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평소에 선물들을 좀 많이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선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선물에 점수가 안 나와도 선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서로가 가족 안에서도 작은 것이라도 마음과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바라고요. 선물을 구체적으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게 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걸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죠. 내가 필요한데 이걸 빌미 삼아서 선물로 좀 풍성하게 주고 좀 남은 건 좀 내가 쓰고 저쪽 동네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좋은 것보다 상대방 받는 사람이 무엇을 받으면 좋아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받으면 행복하고 무슨 말을 들으면 기분 좋아하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잘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하다 보면 그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쁜 마음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냥 뭐 검정 봉지에다가 오다 주었어 뭐 이런 거 말고요. 정성껏 포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청년들한테 이제 연애할 때 이 부분 5가지 사랑의 언어로 연애 특강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형제들한테 디테일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반드시 화려하게 쌓기보다는 투박해도 좋으니까 당신이 직접 정성껏 쌓아라. 물건을 포장해라. 그것이 가장 감동을 줄 수 있는 위력이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선물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사도 성의 없게 주면은 성의 없게 그냥 급하게 생각 없이 이렇게 던져주면은 그게 큰 감동이 오지 않아요. 그러나 액수와 크기에 상관없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내가 이걸 줬을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면서 준비하면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전달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선물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잘 충실히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상대방의 선물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집안을 정리하다 보면 아주 오래된 물건이고 별 쓸모 없을 것 같은데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러세요? 거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그냥 귀찮으면 버리는 거예요. 왜요? 다시 사면 되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선물은 아무리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그리고 오래됐고 볼품이 없어도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거기에는 그 사람과 나와의 무엇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바로 추억을 담아내는 그릇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았던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에요? 가장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옆자리에 가족이 앉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원래 이 시간이 없던 건데 10초만 드릴게요. 10초만 옆에 분한테 올해 내가 받고 싶은 선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멍석을 깔아드리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혹시 나만 왔으면요 거기다가 잘 적어 놓으셨다가요 오늘 강사가 가족들에게 선물 요구했음 써 놓으시고 집에 가서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합법적으로 멍석을 깔아드렸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나는 큰 거 안 바래 24평이면 돼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물을 요구할 때 가족이 약간은 좀 노력해야지 많이 줄 수 있는 선물 있잖아요. 너무 쉽게 말고 약간 좀 노력하고 애써야지만이 될 수 있는 그 선물을 갖다가 한번 떠올리시고 그걸 한번 요구해 보세요. 그래서 받으시면 11조는 꼭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를 추천해 드려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에 혹시 우표가 붙은 편지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집에 우체통에 대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그렇죠. 고지서, 공과금, 세금, 아니면 이제 경찰서에서 교통신호 위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편지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부부끼리, 부모, 자녀, 아니면 부모님께. 하나의 더 권면을 드리자면요. 손편지를 써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체국 가서 우표를 붙이세요. 그리고 우체통에 넣으셔서 우체부를 통해서 배달된 편지를 가족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한번 편지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페이지 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마음의 선물을 한번 가족들에게 한번 나눠주는 이건 숙제입니다. 대신 검사하지 않지만 숙제하면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는 행동으로 기꺼이 사랑하는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봉사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뭘까요? 행동과 필요입니다. 많은 경우 봉사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말로 때우는 경우 많죠. 내일 할게. 내일이란 없습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경우 내게 익숙한,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봉사하는 것도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 봉사가 더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배우자나 가족, 자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저희 집에서 김치찌개는 제가 제일 잘 끓입니다. 근데 끓일 때마다 저는 가족들에게 물어봅니다. 돼지고기 넣을까? 참치 넣을까? 뭐 넣을까? 물어봅니다. 왜요? 저는 어떤 걸 넣으면 맛있게 김치찌개가 끓여진지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저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시간을 내서 김치찌개로 우리 가족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족의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건강 생각해서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 그거는 이제 요리 경연대회, 냉장고를 부탁해 이럴 때나 하는 거지. 집에서는 뭐냐면 가족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봉사를 받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봉사를 받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가족 간의 봉사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아빠니까 당연히 나에게 용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내니까 당연히 아침밥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봉사에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연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족이니까 쉽게 가족이 어떤 나에게 해준 것을 그냥 너무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가족 간의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소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고마움과 감사로 표현할 때 정말 더 큰 감동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족이 내게 봉사해 줬을 때 그거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즐겨 쓰는 말이 뭐예요? 학생이니까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공부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의 표정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엄마 앞에서 그렇게 신나게 하면 좀 티가 나니까, 우리 절제. 자, 그러니까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 당연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도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뭐 쓸 거 절약하고 희생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자녀니까. 그걸 아낌없이 해주는 게 왜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지 당연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눌 때 그걸 너무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고 자녀에게 감사할 수 있고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감사의 눈이 띄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서로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배우자는 뭐가 필요할까? 자녀는 뭐가 필요할까? 부모님은 지금 뭐가 필요할지 살펴보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죠. 봉사를 할 때는 기꺼이 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봉사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궁시렁거리면서 하죠.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고 어떨 땐 시키는 것도 안 해버리죠. 바쁘다 그러고 나중에 할게라고 미루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왕 할 거 기꺼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때 선입견 없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게 생각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 있죠.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오늘은 내가 설거지 할게.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두 번 설거지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이러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설거지할 때 옆에서 보면서 저 인간이 또 뭘 요구하려고 그러나 뭐 이런 그런 눈초리도 있잖아요.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를 나를 위해서 해주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설령 어떻게 해요? 퐁퐁을 많이 쓰고 세제를 많이 써갖고 금방 달고 내가 또 한 번 설거지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안 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잘하게 돼요. 많은 경우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일을 어려워하거나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순간이 왔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 어려워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익숙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제 얘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우리 남편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의 남편은 다른 걸 잘해요. 그러니까 비교하지 마시고 그 분이 배우자가 자녀가 부모가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그 부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의 관점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함께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또 배우자가 서로가 이렇게 봉사할 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서로 감사함으로 하나씩 서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족이 더욱더 평안해지고 더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너무 하기 힘든 일이 있다면 요청을 하세요. 네. 당신은 옆집에 누구는 이건 해준다는데 당신은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냥 요청하는 거야. 내가 좀 몸이 좀 힘든데 오늘 좀 이것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자주 어떻게 해요?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예. 그거 남들도 다 하는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옆집은 더 많이 하던데 뭐 이거 가지고 생색내. 그게 아니라 한 만큼 그리고 더 할 만큼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족을 위해 섬길 봉사 몽동 한 10가지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섬길 수 있는 일들을 10가지를 써보시는 거예요. 벌써 10가지라는 숫자에 벌써 얼굴이 사색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5가지로 줄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막막하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쿠폰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쿠폰을 만드는데요. 가족이 전체가 함께 시간을 내서 빈 종이에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봉사 목록을 적습니다. 목록을 적고 서로 동의를 받아요. 이런 목록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걸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좋은 종이에다가 어떻게 해요? 글씨를 쓰면 됩니다. 저렇게 바코드 안 찍으셔도 돼요. 뭐 봉사 갖고 오면 바코드 안 찍히니까 무효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10개도 좋고 20개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만들어서 내가 봉사 받고 싶을 때 그 쿠폰을 상대방 가족에게 주는 겁니다. 자, 이때 만들 때 2가지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유통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통기한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평생 설거지하기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유통기한을 되도록이면 한 달 정도가 제일 좋고요. 한 달이 길다 그러면 보름으로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반드시 쿠폰에 10%에서 20% 정도는 유복권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봉사를 요구했는데 내 컨디션이나 시간이나 지금 여력이 안 돼요. 근데 쿠폰 줬는데 왜 안 해줘?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유복권을 만드셔서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일 하든지 다음번에 요청할 때 내가 할게요 라고 유복권을 10%에서 20% 정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눠주고 이걸 보름이나 한 달 동안에 쿠폰 사용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봉사하기 게임을 한번 해보십시오. 특별히 아이들이 제일 재밌어 합니다. 예. 언제예요? 이제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날 것 같을 때 딱 이렇게 타이밍을 잘 잡고 제가 힌트 드렸어요. 우리 학생들.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족끼리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마지막 스킨십입니다. 스킨십은 신체 접촉을 통한 강력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스킨십입니다. 인정하는 말과 함께하는 시간 못지않게 선물, 봉사 못지않게 이 스킨십은 강력한 사랑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마음이 우울하거나
마음이 힘들거나 무엇인가 좀 축 처져 있을 때 이때 이 스킨십이 대단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상대방의 힘과 용기,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아주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녀가 어리면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다 골고루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리면 어릴수록 이 스킨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품어주고 만져주고 도닥거려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충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 어렸을 때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보통 요즘에 사춘기가 빨리 와서 우리 여학생 같은 경우 초등학교 4학년 후반 때,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5학년, 6학년 때부터 사춘기가 시작되고 요즘에 사춘기가 또 길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거 터치하는 게 스킨십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충분히 그걸 갖다 문화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적절한 신체적 접촉, 특별히 엄마들이 사춘기 아들을 이렇게 접촉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빠들이 사춘기 딸 이렇게 또 접촉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 사춘기 때 아이들 들어갈 때 아이들 방 할 때마다 들어가도 되니? 라고 꼭 허락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떨 때는 지금 아빠가 너의 힘주라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괜찮아?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딸들한테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존중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 몸을 만진다는 건 나를 만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스킨십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진짜 큰 위로와 사랑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애착관계 이론에서 이렇게 실험된 건데요. 약간 왕따당한 원숭이에게 사육사들이 들어가서 4번을 안아주니까 이제 힘을 찾았고요. 8번을 안아주니까 그 무리에서 잘 지냈습니다. 12번을 안아주니까 행복하게 거기서 잘 놀고 있었더라. 이게 애착관계 이론이거든요. 혹시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여러분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두 신생아가 미숙아들이 이렇게 서로 팔 걸고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그때 이제 하나 아이가 거의 생명을 잃어갈 때 한쪽 아이가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 그 사진이 바로 대표적인 애착관계 이론에 검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만지고 스킨십하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만날 때 악수하시거나 하이파이브를 하시거나 동성끼리는 안아주거나 가족에서는 안아주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강력한 사랑의 힘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족이 옆에 있다면 이렇게 그럼 손 한번 이렇게 딱 잡아주시겠어요? 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앞뒤 좌우 있다면 잡아주시고, 네, 멀리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악수하시고 도닥거려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바로 사람마다 그 특유의 언어, 그리고 이 언어들이 때로는 충족이 되었을 때 또 다른 언어들을 충족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1언어를 먼저 그렇게 충족시켜 준 다음에 다른 언어들을 사용할 때 더 사랑이 배가 되고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싶으신가요?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신 것 가운데 하나 정도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가족 안에서의 사랑을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먼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와 함께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표현하고 헌신한 부분들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내 가족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신 첫 번째 그 사랑의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챙기시고 배우자와 그다음에 부모, 자녀의 그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실천하고 나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념일 같은 거 많이 챙기시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우자는 서로 생일 잘 안 챙기는 거 많이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 생일 많이 챙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부끼리
잘 이렇게 좀 기억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혼 기념일이 제일 생각나십니까? 네, 저는 2024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2024년도 6월 26일이 결혼 25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면서부터 그 25주년을 매해마다 기억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결혼 기념일이 2024년도 25주년이었어요. 그때 왜 기억에 남냐면 그때 하루 종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아서 그날 하루 종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이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지난 25년의 그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서로가 또 축복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아쉬움도 또 오해도 풀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비록 암이었지만 이거는 이제 5년이 지나면 이제 그 판정이 받잖아요. 이렇게 완치 판정이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잘 기도하면서 잘 견뎌서 5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 30주년 때는 우리 함께 성지순례 가자. 저희 아내가 이제 그게 평생의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7월 22일 날 새벽 4시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습니다. 그때 의료 대난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손도 못 쓰고 응급실에서 뭐 사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불러가셨는데 작별 인사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응급실 갔을 때 저하고 제 둘째 딸만 마지막 이제 들어가는 모습만 보고 제 큰 아들과 막내 딸은 집에서 소식을 듣고 비가 많이 오는 날 이제 달려왔죠. 그로부터 지금 592일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아침마다 눈을 뜰 때 저는 소망으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이 되면 제 아내를 만날 날이 하루 다가오기 때문에 그 소망을 품고 나중에 언젠가는 모르지만 그 날이 왔을 때 제 아내를 만날 그 날이 왔을 때 아내에게 부끄러움 없이 당신이 원하는 것처럼 당신이 기뻐했던 그런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서 잘 살다 당신 만나러 왔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루하루를 소망을 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순간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릴 적부터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했던 성경 암송과 그리고 함께 가정예배 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과 때로는 골방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의 신앙을 생각하고 엄마의 기도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힘들 때도 많이 있죠. 제가 어떤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아내와 함께 나눠야 될 그 순간에 아내는 제 옆에 있지 않고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동안 또 아내를 많이 의지했기 때문에 아내가 저에게 줬던 그 엄청난 용기와 격려를 누리지 못함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언제 올지 몰라요. 사랑을 미루지 마십시오. 특별히 배우자를 위한 사랑, 자녀를 위한 사랑, 부모님을 위한 효도.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날 선물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아낌없이 후회 없이 남김없이 가족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우리의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흘러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믿는 가정의 사랑은 저런 것이구나. 갈등이 있어도 화해할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가정 모든 성도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